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북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의 미일 양군의 전투. 1차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미 해병대가 12일 뒤 다시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맞아 이제 두 번째 전투를 곧 치르게 됩니다. 호위함과 함께 웨이크로 다가오는 일본 해군 육전대는 총 3개 대대 약 1천여 명으로 당시 웨이크를 지키고 있던 미 해병 제1수비대대 병력의 약 2배였습니다. 이제 곧 상륙할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41년 12월 23일 새벽에 웨이크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오전 2시 30분경 일본군 병력을 실은 제32호, 제33호 초계정과 상륙정들이 웨이크 섬으로 다가옵니다. 웨이크 섬의 미군도 그동안 계속 대비 태세를 갖추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서 포인덱스터 중위의 기동 타격대로 트럭 한 대에 39경 M1917 기관총 4정을 탑재한 채 웨이크 섬 활주로 서쪽 끝부분에 자리 잡고 오전 2시 30분에는 벌써 바다에서 다가오는 일본 함정에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나 소위의 병력은 남쪽 해안 안쪽에 3인치 대공포 사격을 시작했고 이제 웨이크 섬 2차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상륙을 둘러싼 전투 기록은 여러 자료에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 양쪽이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고 전투 장면 묘사들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빙성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구축함을 개조한 초계정과 다이아츠 상륙정에 59경 M1919, 39경 기관총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상륙정뿐만 아니라 초계정도 다같이 해안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일본군 지휘관 카지오카 사다미치 소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공격에서 2번 실패하면 해군에서의 자신의 커리어도 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격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서치라이트를 이용해 다가오는 일본군을 비추고 사격을 가했으나 작전이 시작된 후 어느 시점에 일본군의 사격을 받아 서치라이트가 파괴되었습니다. 일본군은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상륙을 개시했는데 미군은 남쪽을 바라보는 윌크스, 웨이크와 북쪽의 필섬에 골고루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고 5인치, 3인치 포에도 병력을 배분해야 했기 때문에 남쪽 해안을 지키고 기관총으로 일본군을 공격할 병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33호 초계정이 웨이크 섬 남쪽 해안에 좌초된 모습을 이후에 찍은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기록과 미군의 기록을 동시에 보면 상륙 지점을 알 수 있는데 윌크스 섬의 동쪽과 웨이크 섬의 서쪽 해안, 그리고 제33호 초계정이 대략 이 위치에 좌초했고 그 옆에 32호 초계정, 그리고 지상병력이 웨이크 섬 남쪽 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이 상륙한 시점은 오전 2시 반에서 3시 정도로 추정됩니다. 제32호 초계정에는 우치다 키니치 대위 휘하의 병력 약 230명이 탑승했는데 초계정이 섬 남단 해안에 좌초하자 배에서 내려와 상륙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바닷속은 산호초라서 병력이 신속히 움직임에 큰 불편이 있었고 상륙정보다 크기가 훨씬 커서 미군 3인치포와 기관총에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기록에도 우치다 중대 병력의 움직임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또한 제33호 초계정도 집중 사격을 받아 상륙 병력이 돌파를 못해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크 전투 이후에 그려진 이 그림은 23일 새벽의 전투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륙하는 일본군의 기관총을 쏘면서 싸우는 미 해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윌크스 섬에 상륙한 일본군 부대는 중대장 이름을 따 다카노 중대라고 불렸는데 다카노라는 성만 확실하고 이름의 한자나 읽는 방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카노 중대는 약 210명으로 윌크스 섬의 여러 곳에 나누어 상륙했는데 곧 이곳을 지키던 미군과 대규모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전투 초반 상륙한 일본군이 땅 위에 노출된 미군 전화선을 잘라내는 바람에 윌크스 섬과 웨이크 섬의 데보로 소령 간에 전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전화 연락은 전투 종료 시까지 복구되지 못합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여기서도 일부 병력이 전멸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고 되어 있고 다카노 중대장의 전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전투 와중에 일본군 일부가 윌크스 섬의 포대를 점령하고 이곳에 일장기를 잠시 올린 일도 미국, 일본 양측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 상륙했던 일본군이 내륙 쪽으로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북쪽 피일섬에서 지원 병력을 남쪽으로 보내도록 명령합니다. 한편 일본군 우치다 중대의 약 2개 소대 병력이 가장 동쪽에 상륙했었는데
이 부대는 결사대로 상륙 이전 명명되었고 내륙 쪽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미군과 일본군 간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윌크스 섬에서 미군이 분전하고 있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활주로 부근에서 일본군의 압박이 심해지자 12월 23일 오전 4시 반에서 5시 정도로 추정되는 시각에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은 진주만에 무전 상황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군이 섬에 상륙했고 상황이 불확실하다였습니다. 퍼트남 소령의 VMF-211 항공대 병력 그리고 해나 소위가 지휘하던 3인치 포대 병력이 지키던 내륙 지역에서도 미군과 일본군과의 혈전이 벌어졌고 여기서 일본 폭격기 2개를 격추시킨 조종사인데도 총을 들고 전투를 벌였던 헨리 엘로드 대위가 수류탄을 던지려다가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엘로드 대위는 웨이크섬 전투에서의 공으로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본 기록으로 오전 6시에는 이 근방에서 전투를 벌이던 우치다 기니치 중대장이 양미간에 미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현재 2명의 중대장이 전사했습니다. (1941년 12월 16일에) 진주만을 출발한 미 해군 태스크포스 14 웨이크 지원부대는 일본군의 공격이 진행되던 12월 23일 새벽에는 웨이크에서 685km 떨어진 해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미 미군은 일본 항모부대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웨이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파이제독은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에 태스크포스 14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참모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파이제독은 항모 세로토가에 탑재한 해병 항공기들을 웨이크로 보내고 세로토가는 일본 항모부대를 피해 최대한 빨리 진주만으로 퇴각하며 지상병력을 실은 수송선 텐지어를 혼자 웨이크로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호위함 없이 수송선만 보내면 인근의 일본 함대에 당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파이제독은 명령을 태스크포스 14에 타전한 후 해군 장관 프랭크 녹스와 연락을 취했는데 여기서 녹스 장관의 의견대로 웨이크를 포기하기로 다시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태스크포스 14의 웨이크 지원 작전은 취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스크포스 14의 기함 아스토리아에서는 웨이크 포기 명령을 받은 참모들이 분개했고 플래셔 제독은 거의 반란급의 분노를 피해 함교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해병대 병력이 타고 있던 수송선 텐지어에서도 철수 명령에 분개한 해병들이 함정을 탈취할 움직임을 보였고 해병대 장교들의 개입으로 겨우 제지되었다고 합니다. 세로토가에서도 해병 항공대원들이 웨이크로 출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웨이크 섬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되었습니다. 파이제독의 웨이크 포기 최종 명령은 커닝햄 중령이 보낸 일본군 상륙과 전황 분리 소식 직후에 결정되었고 이것도 태스크포스 14를 철수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웨이크 섬의 날이 밝아오면서 일본군 병력들이 활주로 근처 깊은 곳으로 진출했고 미군은 특정 지역을 사수하면서 계속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일본 항모 히류와 소류에서 항공기들이 날아와서 식별 가능한 미군 진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윌크스 섬에서는 상륙한 일본군에 맞서 미군이 협공을 구사하면서 잘 싸우고 있었는데 미군 포대에 잠시 올라간 일장기를 피일섬의 미군이 보고 이를 데버러 소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데버러 소령은 윌크스 섬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윌크스 섬이 일본군에 점령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데버러 소령은 상황을 다시 점검해봤는데 일본 항공기가 마음 놓고 공격하고 지휘소 근처까지 일본군이 다가왔으며 해상에는 다수의 일본 함정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데버러 소령은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에게 지원병력 도착 여부를 물었고 커닝햄 중령은 단시간 안에 지원병력이 도착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웨이크에 있는 모든 일본군을 죽여도 조만간 다시 몰려올 것이 뻔했고 결국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은 여기서 전투를 멈추고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커닝햄 중령과 데버러 소령은 백기를 들고 진지를 다니면서 미군이 전투를 멈추고 항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941년 웨이크섬 전투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1, 2차 전투에서 미군은 52명이 전사하고 49명이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 기록에는 2차 전투 사상자가 전사 127, 부상 97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군이 사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1차 전투에서의 전사자를 합치면 일본 측의 숫자는 크게 불어납니다.
웨이크의 미군과 민간인들은 전부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립된 미 해병대가 1차 전투를 완승으로 이끌었고 2차 전투에서도 상륙해온 일본군에 매우 큰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해보면 진주만에서 출항한 미군 지원부대 태스크포스 14가 일본 항모가 겁났더라도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서 빨리 웨이크에 도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웨이크섬 전투 직후에 찍힌 사진들이 몇 개 아직까지 전해오는데 이 사진은 일본군이 전투 종료 후 어느 시점에 전사한 우치다 중대장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묘소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섬에 파괴된 와일드캣 전투기를 일본군이 찍은 것인데 여기 보면 VMF-211의 11번기라고 되어 있고 바로 전사한 엘로드 대위가 일본 구축함 키사라기에 폭탄을 명중시킬 때의 기체입니다. 비행 불가능한 기체들은 이렇게 부품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에 있다가 잡힌 민간인들이 일본군의 인소라에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보로 소령이 웨이크섬을 떠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의 3개 섬 중 북쪽에 있었던 피일섬의 전쟁 발발 전 모습입니다. 해안섬과 일부를 제외한 섬의 대부분이 숲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이크 전투는 패배로 끝났지만 미국에서는 해병대 병사들의 용맹함을 찬양했고 다음 해인 1942년 웨이크섬 전투를 그린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큰 흥행을 기록했고 1943년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죽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1942년 1월 12일 대부분의 포로들이 니타마루호를 타고 웨이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5명의 미군 포로가 일본군에 처형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니타마루는 요코하마에 기항한 뒤 중국으로 향했고 데보로 소령은 3년 6개월 정도를 중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뒤 홋카이도의 포로 수용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종전을 맞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데보로는 1948년에 전역하면서 해병대 소장으로 진급했고 이후 8년 동안 미 하원 의원을 지내기도 하다가 1988년에 사망했습니다.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도 종전 후 석방되었으며 1950년에 해군 소장으로 전역한 후 1986년에 사망했습니다. 퍼트남 소령도 종전 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었고 1956년에 전역한 후 1982년에 사망했습니다. 웨이크섬에서는 1943년에 남은 포로들과 관련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채널에서 태평양 전쟁을 시간순으로 진행하면서 순서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이크섬 전투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